자기가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힘으로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혁명적인 녹화죠. 이것이 전설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여성이 여성 성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6월 정기 패드 강연회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정기 강연회 제목을 제가 시장 5.0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글쎄요, 흑사병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가 무너졌듯이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해서 이 시대가 완전 디지털 시대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희망을 갖고 있냐면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 시대가, 이 마스크의 시대가 조금은 가을부터라도 아니면 2학기부터라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팬데믹의 상황이 끝난다면 우리의 시장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예견했던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양초시장이었어요. 그 불편한 양초시장을 뭐하러 양초를 켜고 그 불빛을 밝힐까 예견을 했었지만, 이 불경기에도요,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면 양초 산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 어두운 속에서,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왜 그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그리워할까요? 왜 양초 시장을 찾는 걸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지나고 나면 완전 디지털화될 거가 분명합니다. 이제 어머니들도 컴퓨터를 몰랐던, 또는 화상 수업이라는 게 몰랐던, 또 괜찮은 사람들만 컴퓨터로 화상회의를 하는 줄 알았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이들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두가 디지털에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AI 시대로 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이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휴머니티에 대한 호소력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패드라는 강연회를 기획하고 또 패드라는 강연회를 지금 벌써 3회째 진행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저만의 생각을 어떻게 표명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차이징이라는 중국의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의 PD입니다. 중국은 CCTV가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PD라 그러면 그래도 똑똑한 여자일 것 같아요. 이 여성이요, 하나의 전설을 만듭니다. 2015년도에 이 여성이 찍은 다큐가 2억이라는 조회수를 보여요. 중국의 인구가 7억이 넘는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2억 이상의 조회수를 보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전설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찍었던 다큐의 내용이요, 바로 이겁니다. 도움 지붕 아래서. 이 여성은요,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가슴에 안기도 전에 아이가 너무 아프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즉,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베이징에서 CCTV라는 공영방송국을 다니면서 아이를 초음파로 검사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가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절망합니다. 그래서 왜 신생아들 보면 아실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어디 있어요, 혈관이.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그 머리 정수리에다가 바늘을 꽂고 그 격리된 곳을 보면서 진짜 한 모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글했겠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이 여성이 자기의 죄책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에 대한 어떤 자기 회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하나의 의문이죠. 뭐냐면, 이상하다. 내가 지금 아이를 보러 이렇게 아이를 면회하기 위해서 이쪽에 와보니까 나 같은 산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산모들이 아이를 가지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미처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유난히 이렇게 뇌종양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지?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업답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그 해에 유난히 뇌종양으로 태어난 아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유아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전부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나섭니다. 그 길로 전부 회사를 그만두죠. 그리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다큐에 몰입을 합니다. 그 다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심했던 해가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상이요, 옛날에 산업화가 한참 심할 때 영국에서 있었던 문제와 너무나 닮았던 거예요. 영국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심했을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유아들이, 암 환자들이 많고 유난히 폐에 결함이 있는 환자들도 많고요,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종양을 갖고 태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에서는요, 이것이 초미세먼지라는, 즉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초미세먼지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눈동자를 뚫고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산모가 조심한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알게 된 거죠. 그 해에 베이징의 초미세먼지의 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은 늘 뿌였고요, 아이들은 별을 볼 수 없었던 시대에서 이 여성은 뇌종양이 있는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 여성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공산당을 상대로 이 다큐가 노출된다는 건 사실 목숨을 내건 일인지도 몰라요. 표현이 너무 거친가요? 이 여성이 이 다큐를 찍으면서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모든 조사 연구소에 의뢰하고요, 이 여성이 발표를 합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아이들의 뇌종양의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폐암의 문제,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자유주의 시장 체제를 도입해서 여하튼 돈을 빨리 벌고 빠른 성취를 통해서 여하튼 국가의 경쟁력을 일으켜야 됐다는 중국 당국의 욕심이 결국은 시민을 죽이고 있다라는 주제죠. 왜냐하면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은요, 어떤 규제 없이 일단 성취만 빨리 하면 되고요, 생산량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관심 없습니다. 누구도요, 중국 시민의 결국은 그 무차별적인 개발이, 난개발이 중국 시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성의 조용한 외침이 중국의 2억의 조회수라는 숫자를 통해서 중국인들을 울립니다. 자, 결국은요, 중국이 들썩거리자 공안 당국에서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매운동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위험성, 이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은요, 결국은 당 차원에 나와서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법령으로 정해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지수를 도시의 중간 곳곳에 세워놓고 시민들이 늘 이 환경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법령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환경지수 이상의 무엇인가를 내뱉는다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에 대해서 이제 그 지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중국이요, 난개발, 경제적인 어떤 성공,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어떤 것도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성의 조용한 외침으로 중국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차이지리한 여성의 이 변화 속에 세상을 바꾸는 곳에 지금 어디에라도 폭력이 존재했었나요? 어디에라도 압력이 있던가요? 어디에라도 저항하는 모습이 있고 어디에라도 부딪히는 외압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PD로서 자기가 찍을 수 있는 다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힘으로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혁명적인 녹화죠. 이것이 전설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여성이 고유한 여성의 힘으로, 여성이 가진 여성 성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성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페미니티 그러면 여성이란 단어를 쓰지만 저는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성성이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남성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오듯이 균형에 집중하자는 뜻이죠. 남성의 성취, 남성이 가질 수 있는 돌진력, 남성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것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과 부를 이룬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요?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세계적인 자살률이 보여주듯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인류 최초의 동굴 벽화가 저렇게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벌써 3만 년 전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벽화인데요. 그 시대에도 아마 인간들은 저렇게 여기에 내가 살고 있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 벽화에 손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자기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남성을 얘기하는 게 남성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이 300년에 걸쳐서 이룩한 부와 명예를 한국은 30년이라는 압축 성장을 일으켜낸 전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열었던 건 빨랐지만 정신의 세계를 함께 열지는 못했어요. 정신의 세계를 함께 열었다면 지금 우리는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만큼 한국 사회는 행복하지 못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반세기가 넘은 책인데도 이 책은 여전히 스테디셀러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를 했어요. 내가 어차피 밝아봤은 몸으로 늘 노동에 치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우후죽순 죽어나가는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인간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 상황에 이었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를 연구해보자 라는 게 이 사람의 미션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본인이 회고합니다. 이분이 그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 발견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노동이 끝나고 들어와서 발가벗은 생체 실험에 노출되었던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이 두려워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엄청나게 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한 여성은, 어떤 아주 여린 여성은요, 그 아이 곁에 다가와서, 남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피곤한 노인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조용히 해 막 이러고 아이를 막 그럴 건데, 어떤 여성이 조용히 와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더랍니다.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텐데 그 아이를 위해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내일은 괜찮을 거야, 오늘 나와 함께 자자 하며 자장가를 불러주더랍니다. 또 어떤 노인은요, 너무 쇠해서 금방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노인인데도 감기나 몸살로 건장한 청년이 콜콜 앓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감춰뒀다가 그 건장한 청년에게 주더랍니다. 이거 먹고 내일은 일어나야지 청년 하면서 자기의 빵을 기꺼이 나눠주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유대인 학살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오히려 그 건장한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장가를 불어주었던 그 연약한 여인과 그 노쇠한, 자기의 빵을 아낌없이 나눠줬던 그 노쇠한 노인이 끝까지 살아남았더랍니다. 이분이 이 수용소를 나와서 쓴 책이, 그리고 만든 학파가 의미의 학파입니다. 심리학을 할 때, 인간의 정신을 치료할 때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의미로 사는구나. 적어도 내가 삶을 사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마련한 사람은, 인간이 가장 밑바닥의 극한 상황에 있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라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이죠. 그 체득된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학파를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정신과에서 어떤 우울증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불행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적은 뭐죠? 의미는 뭐죠? 당신은 왜 사는가요? Why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의미의 학파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에고라는 답을 얻습니다. 글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에고라는 단어보다 셀프라는 단어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 좀 초월적인 또는 조금 상위자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대중적으로 우리는 나를 성찰하는데 아직은 에고 단계도 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나의 에고를 돌보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와 우리의 자의식이, 대한민국의 자의식이 이렇게 강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한국은요, 단 한 번도 이렇게 개인의 자의식과 개인의 에고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대가 없었죠. 우리는 왜 다 같이 등산복을 교복처럼 입고 그렇게 산을 오르는 걸까요? 그 찌긋찌긋했던 교복을 입고요. 우린 다 외롭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에고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열어가야 할 정신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템플 그랜딘이라는 학자입니다. 동물학자고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자폐 환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표현이 조금 거치네요. 환자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가장 좋아하는 여성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4살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느 자폐들처럼요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부모님들 얼마나 속썩었겠어요. 이분은 특히 관심을 갖는 게 소예요. 엄마가 뜯어 말리면 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은 꼭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소울이에요. 가서 소똥이 있고 막 이런 그 지푸라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불처럼 들어가서 그게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 그랜드는요, 학교 다닐 때 자폐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천재성을 보이는 유일한 하나가 있어요.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 템플 그랜딘이 그렇게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하고 교감력이 있고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특히 소 냄새, 소똥이 묻어있는 그 소우리에서의 편안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마 헌신적인 노력이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학자로서의 길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턴으로 목장에 현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만든 도축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부위별로 나누고 거기서 캔으로 조립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프로세스의 공정이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들이 대거 죽으러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소들이요,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소들이 막 위에서 채찍을 내리치고 빨리 도축장으로 빨리 이동하라고 채찍을 하는데 앞에 있는 소들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랍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몇백 마리의 소가 이동을 하는데 뒤에서는 채찍을 치고요, 앞에서는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복하죠. 그래서 소들이 막 깔려 죽고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패닉에 빠져요. 소가 자라서 죽으러 가는 저 마지막까지도 저런 아수라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인도적인 죽음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것밖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하면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냅니다. 템플 그랜디는요, 어떤 천재력이 있냐면요, 모든 언어를 시뮬레이션으로, 그림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연구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자기가 지켜봤던 모든 소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머리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패턴을 알아내게 됐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소들이 이동할 때요, 타원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소라는 건 원래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 아이들이 그 패턴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도축장으로 갈 땐 대부분 일직선으로 가야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내치면서 빨리 가라고 일직선으로 쭉 뻗게 도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설계를. 그러니까 딱 떠올린 거죠. 이렇게 설계하지 말자. 얘들을 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타원으로 이렇게 설계하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템플 그랜딘이 직접 그녀가 설계한 설계 아닙니다. 소들이 이렇게 타원으로 이동할 때 편안하게 이동한다는 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는 걸, 즉 집단 속에서 나는 안전해 라는 의존하는 그런 심리가 동물에게도 소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요, 이 설계장을 실제로 만듭니다. 지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에서 50% 이상의 모든 농장은 템플 그랜든이 설계한 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름을 얘기할 때, 경쟁을 얘기할 때 이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에서 전략을 짤 때 얘기하듯이요, 다름이라는 건 차이고 차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힘이라는 균형 감각을 찾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자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무대가 저의 꿈입니다. 저희 패드 정기 강연회요, 많이 앞으로도 아껴주시고요. 지금 벌써 저희가 3번째 찍으면서 궁금해들 하세요. 패드가 뭐예요?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꼭 여성분들만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성의 가진 고유한 힘을 가지고 남성성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남성의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함께 F와 E와 D가 하나 되는 강연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